자, 앞선 학습에서는 좋은 글을 쓰기 위한 7C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학습에는 글을 쓰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준비 단계, 바로 읽는 사람, 즉 독자 분석과 목적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쓸 때 무엇을 쓸 것인가 라는 내용부터 고민합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비즈니스 라이팅의 출발점은 내용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쓸 것인가. 즉, 독자를 명확히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 글을 읽을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쓴 글은 비즈니스 문서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일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왜냐하면 비즈니스 글쓰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내용, 다른 구조, 다른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독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분류 기준은 독자가 우리 조직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에 따라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예를 들자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장님께 드리는 보고서와 신입사원에게 보내는 업무 요청의 메일 내용과 어조가 전혀 같을 수는 없죠. 이처럼 독자 분석은 우리가 앞으로 내려야 되는 모든 글쓰기 관련 결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자, 따라서 글을 쓰기 위해서 펜을 들거나 키보드에 손을 올리기 전에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내 글을 읽는 독자는 누구인가 하는 기준점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먼저 내부 독자는 말 그대로 나와 우리와 같은 같은 회사에 소속된 동료, 팀장님 혹은 팀원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들과의 소통은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고 기본적인 회사 문화나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약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비교적 소통이 수월합니다. 따라서 내부 독자를 대상으로 한 글은 불필요한 배경 설명을 줄이고 효율성과 신속한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외부 독자는 고객, 협력사, 투자자, 언론처럼 우리 조직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 회사나 우리가 다루는 주체에 대한 사전 지식이 거의 없다고 가정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훨씬 더 신중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부 독자를 대상으로 한 글을 쓸 때에는
불친절한 전문가가 아니라 친절한 안내자라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전문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충분한 배경 설명을 제공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주장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훨씬 더 상세하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독자가 내부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은 독자, 즉 읽는 다 똑같은 형태의 읽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나와 관계가 상사인지 부하 직원인지 동료인지에 따라서도 글쓰기의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상사에게 보고하는 글을 쓸 때를 생각해 보면 상사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이 보고서를 읽는 가장 큰 목적은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이겠죠. 따라서 상사에게 보고할 때는 서론부터 길게 늘어놓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결론부터 먼저 제시하고, 즉 두 가지씩 구성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결론적으로 A안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둘째, 셋째 뭐뭐입니다. 같은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글의 목적은 명확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 좀 잘해봐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배경과 목표를 설명해 주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가장 중요한 마감 기한을 6하 원칙에 따라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 일이 팀원 개인의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함께 언급해주면 훌륭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동료에게 수평적 관계인 동료에게 정보 공유나 협조를 요청하는 글은 동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지시적인 어조가 아니라 정중하고 협력적인 어조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예문과 같이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배려하는 표현이 원활한 협업을 이끌어내는 비결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글을 읽는 독자의 유형을 파악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다음 단계는 독자의 머릿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읽는 사람, 독자가 그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관점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과정입니다.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독자가 내가 쓰려는 주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사전 지식의 수준입니다. 독자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을 처음부터 설명하고 있다면 독자는 지루함을 느낄 거고, 반대로 독자가 전혀 모르는 전문 용어를 남발한다면 독자는 그를 이해하기 포기할 것입니다. 이처럼 독자의 지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그들의 눈높이에 딱 맞는 맞춤형 글쓰기가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 파악해야 할 것은 독자가 이 글을 통해 진짜로 얻고 싶어 하는 건 무엇인지, 즉 관심사를 알아야 됩니다. 독자는 내 글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오직 이 글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영어로 얘기하자면 What's in it for me? 줄여서 WIIFM, 즉 위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내 글이 독자의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글은 읽힐 수 있는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자, 독자의 사전 지식 수준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 타입의 그룹입니다. 이들은 내가 다루려는 주제에 대해서 나와 동등하거나 혹은 나보다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회계팀장인데 CEO나 CFO에게 재무 보고를 한다면 그분들은 정말 전문가 독자이죠. 자, 이 분들에게 회계의 기본 원칙부터 설명하는 건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 기초적인 설명은 과감히 생략하고 핵심적인 데이터와 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효율적으로 논의를 전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무자 그룹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지만 이론적인 배경보다는 그래서 이걸 실제 업무, 실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도대체 구체적으로 결과가 뭔데? 라는 실용적인 정보에 관심을 갖게 되는 독자들입니다. 자, 다른 팀의 동료들이나 대부분의 중간 관리자들이 여기에 해당될 텐데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황한 이론 설명보다는 실제 성공 사례, 구체적인 데이터, 그리고 바로 적용 가능한 실행 계획을 중심으로 글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기초 그룹, 즉 초심자 그룹입니다. 신입사원이나 해당 분야에 전혀 지식이 없는 외부 고객 등이 여기에 속할 텐데요. 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내가 아는 것을 상대방은 전혀 모른다고 가정하고 글을 써야 합니다. 전문 용어는 사용은 최대한 피하고 만약 꼭 써야 하는 반드시 쉬운 비유나 명확한 정의를 덧붙여서 해줘야겠죠. 가장 기초적인 개념부터 차근차근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독자의 사전 지식 수준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그들의 관심사와 예상 반응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독자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독자의 수준이나 그룹에 따라, 특징적인 그룹에 따라서 관심사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라 하여도 독자에 따라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구미에 맞고 성향에 맞는 핵심 포인트를 강조해야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제안에 대해서 독자의 예상 반응을 예측해 보는 겁니다. 만약 독자가 나의 제안에 매우 호의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서론을 짧게 하고 바로 핵심 제안과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독자가 내 제안에 매우 비판적이거나 저항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들이 제기할 만한 반론들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대한 탄탄한 논리적 근거와 객관적인 데이터를 충분히 준비해서 설득력을 높여야 합니다. 만약 독자가 이 주제에 대해 아예 무관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글의 첫 부분에서 이 정보가 왜 당신에게 지금 당장 중요한지를 강력하게 어필하는 매력적인 도입부, 즉 훅을 선택하고 설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글을 누구에게 쓸 것인가, 즉 독자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글쓰기 전에 준비해야 할 또 다른 하나의 축. 자, 독자 분석의 한 축이라면 자, 이제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글쓰기의 목적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목적지가 없는 배가 어떻게 될까요? 망망대해를 표류하겠죠. 이렇게 목적이 불분명한 글은 독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합니다. 자, 글을 쓰기 전에
목적을 명확히 한다는 것은 내가 쓴 이 글을 다 읽고 난 후에 독자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알게 되고 어떻게 느끼게 되며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Know, feel, do. 무엇을 알게 되고 어떻게 느끼게 되며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 것인가. 자, 예를 들어서 회의록을 쓰는 목적은 참석자들이 회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업 제안서를 쓰는 목적은 투자자가 우리 사업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느끼게 하고 최종적으로 투자를 결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글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사용해야 할 단어, 정보의 구성 방식, 그리고 강조해야 할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비즈니스 문서는 궁극적으로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큰 구조 안에서 각각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비즈니스 글쓰기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첫 두 가지인 정보 전달과 지시에 대해서 먼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전달은 가장 기본적이고 흔한 글쓰기의 목적입니다. 독자가 이전에는 몰랐던 객관적인 사실이나 데이터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이 목표죠. 주간 업무 보고서나 시장 동향 분석 자료, 그리고 방금 얘기한 회의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나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명료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지시는 정보 전달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독자가 정보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업무 매뉴얼이나 시스템 오류에 대한 긴급 공지, 그리고 동료에게 보내는 업무 요청 메일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지시를 목적으로 하는 글을 쓸 때에는 상대방이 혼동하지 않도록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글쓰기의 세 번째 목적이자 가장 높은 수준의 역량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설득입니다.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은 단순히 정보 전달을 하거나 행동을 지시하는 것을 넘어서 독자의 생각이나 태도, 더 나아가서는 행동 자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여러분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승인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기획서,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 제안서, 그리고 고객이 우리 제품을 사게 만드는 광고 카피라이팅까지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의 모든 중요한 문서는 바로 이 설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설득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첫째, 로고스, 즉 객관적인 데이터와 통계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근거입니다. 둘째, 파토스, 독자의 가치관이나 감정에 호소하여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다. 셋째, 마지막으로 에토스, 글을 쓰는 사람, 즉 나 자신이 이 주제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 전문가이며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신뢰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여러분의 글은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는 독자가 누구인지 분석했고 글의 목적도 정했습니다. 자, 이제 글에 담아낼 내용을 구체화해야 하는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자기가 아는 정보나 데이터를 나열하게만 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정보의 나열은 독자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so what?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질문의 힘이 필요합니다. So what? 이라는 질문은 내가 제시한 하나의 사실이나 데이터가 독자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왜 중요한지를 억지로라도 설명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자기 검증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없다면 그 정보는 독자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불필요한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어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쁜 수준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쳐봅시다. 자, 이것은 단순한 사실이죠. 사실, 팩트. 하지만 내가 여기에다가 so what? 이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자, 따라서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어제 외출을 자제했어야 합니다. 라고 덧붙이는 순간에 이 단순한 사실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통찰, 즉 인사이트의 영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쓰는 비즈니스 문서의 모든 문장은 독자의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이거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so what? 이라는 질문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4가지의 단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글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객관적인 데이터나 정보를 먼저 나열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분기 경쟁사인 A사의 시장 점유율이 5% 상승했습니다. 와 같이 이러한 문장을 말이죠. 자, 2단계에서 바로 so what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고 스스로에게 날카롭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경쟁사 점유율이 5% 오른다는 게 뭐가 어쩌다는 건데 그게 왜 우리 팀, 우리 회사의 중요한 정보지? 라고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3단계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데이터의 의미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경쟁사 점유율이 5% 올랐다는 것은 아마도 최근 출시된 A사의 신제품이 우리 회사의 핵심 고객층을 성공적으로 빼앗아가고 있다는 강력한 위험 신호일 수 있다. 와 같은 문장을 만들어서 그 의미를 해석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3단계가 끝나고 나면 4단계는 1단계의 사실과 3단계의 의미를 결합해서 설득력이 있는 하나의 핵심 메시지를 완성하는 것이 됩니다. 자, 지난 분기 경쟁사 A의 시장 점유율이 5% 상승했는데 이는 A사의 신제품이 우리 핵심 고객층을 잠식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 합니다. 4단계에 걸쳐서 가는데 이 so what 질문의 위력이 실제로 비즈니스 문장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실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전에 먼저 단순 사실을 나열한 문장을 보자면 이번 달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콜센터 응대 속도에 대한 불만족 응답이 20%로 가장 높았습니다를 so what을 적용한다면 자, 이번 달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콜센터 응대 속도에 대한 불만족 응답이 2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여기서부터가 강조되는 거죠. 이는 느린 응대 속도가 고객 이탈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콜센터 인력 증원 및 ARS 시스템 개선이 시급합니다. 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때요? 자, 이렇게 문장을 단순 정보 나열에서 넘어서 심각성을 해석하고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한다면 매우 설득력 있고 가치 있는 핵심 메시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so what이라는 질문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평범한 보고서와 탁월한 보고서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독자 분석과 목적 설정의 마지막 단계라면 이제 그래도 인격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톤 앤 매너라는 설정이 필요한데, 자, 톤이란 글에 담겨 있는 전반적인 목소리의 분위기나 감정을 의미하고, 매너란 글을 통해 독자를 대하는 예의와 태도를 의미합니다. 아까 먼저 7C 원칙에서 정중성이라는 얘기를 했죠. 자, 그걸 적용한다면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목소리 톤과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분을 파악할 수 있듯이 독자 역시 글의 톤 앤 매너를 통해서 글쓴이의 의도와 성향을 파악하게 됩니다. 자, 이 톤 앤 매너는 독자와 나 사이의 심리적인 거리를 조절하고 내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독자가 얼마나 잘 수용할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똑같은 내용의 거절 이메일이라도 어떤 톤 앤 매너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독자는 무례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정중하게 거절당했다라고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톤 앤 매너를 사용해야 될까? 몇 가지 대표적인 상황 전략을 알아볼게요. 자, CEO에게 보고하는 공식적인 보고서나 외부 투자자에게 보내는 제안서를 쓴다고 상상해 봤을 때 이때는 감정적인 표현은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논리적이고 진지한 톤, 그리고 공식적인 전문적인 매너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자, 여기 화가 난 고객의 불만 사항에 대해 이메일로 답변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자, 이때는 무엇보다 고객의 감정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톤, 그리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매너가 중요합니다. 저희의 실수로 인해서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충분히 공감합니다와 같은 매우 정중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자 분석과 글쓰기 목적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두 번째 학습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자, 여러분이 글을 쓰기 전 스스로 던져야 할 4가지 최종 점검 질문을 설명하자면 다시 한번 자, 첫 번째, 독자와 관계는 어떠한가? 두 번째, 이 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세 번째, 독자가 이 글을 읽고 어떤 감정을 느끼기를 바라는가?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글이 우리 회사, 우리 조직 또는 우리 팀의 이미지를 어떻게 대표하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하고 글을 써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강의 두 번째 영상을 마칩니다. 자, 세 번째 학습 영상으로 이어가면서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